이번 시간부터는 건설 시공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공 일반입니다. 자, 시공 일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게 건축 시공이라는 게 뭔지, 건축 시공의 정의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건축 시공이라는 것은 각종 천연 인공 재료를 이용하여 구조, 기능, 미의 3요소를, 이 말은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조, 기능, 미의 3요소를 갖춘 건축물을 설계도에 의하여 시공 시 최저의 공사 비용으로 최단시일 내에 안전하게 완성시키는 과학적 기술, 이거를 건축 시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구조, 기능, 미의 3요소를 갖춘 건축물을 설계도에서 최저 공사 비용, 최저 비용으로 최저 공기, 최단시일 내에 완성시키는 건축물을 건축 시공이란다라고 받아주시면, 제일 먼저 건축주는 나는 이런 건물을 짓고자 한다. 기획을 합니다. 기획을 하면 두 번째는 설계자에 의해서, 설계자에게 건축주가 맡기겠죠. 설계자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 시공자가 있을 거예요. 시공자에 의해서 시공을 하는데 설계도대로 제대로 시공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감리자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공사 감리라는 것은 설계도에 따라 시공자가 제대로 시공되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을 공사 감리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 제대로 건축물을 완공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게 참고사항에 있는 두 가지입니다. 자, 직접 공사비라는 건 뭐냐 이런 말이죠. 직접 공사비란, 이거는 사지선다형에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재비, 노무비, 인건비와 자재비와 그 다음에 외주 준다면 외주비, 그 다음 경비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 네 가지 직접 공사비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그래프를 보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집니다. 자, 이거는 공사비를 얘기하고요. 이거는 공사 기간을 얘기합니다. 이쪽 그래프는 직접비를 얘기하고 이쪽 그래프는 간접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총공사비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비가 가장 적게 들어가는 이 기간을 최적 공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적 공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기를 단축을 하면 이런 식으로 단축을 하면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될 게 공비가 여기에서 간접비는 줄어들지만 직접비는 늘어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기를 단축할 때 간접비는 감소하고 직접비는 증가하더라.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공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공 계획에서는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시공 계획 수립 원칙. 시공 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 원칙은 어떻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자금량을 절약하나. 두 번째는 각 설비, 기계의 공비, 시간을 최대한 줄여라. 세 번째, 1년의 설비와 기계의 능력을 균등히 해라. 네 번째, 안전 작업 방법을 강구해라. 다섯 번째, 시공은 기계화를 꾀할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계를 이용하는 것이 우리 인간을 작업을 시키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고가의 설비와 중요한 작업은 능률은 최대한 높이기 위해 다른 작업과 시간대를 조정해라. 즉 고가의 설비를 빌려왔다면 고가의 설비를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라.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건축 시공 계획 내용. 건축 시공 계획 수립 순서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한 번씩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실행 예산입니다. 그래서 실행 예산을 제일 먼저 편성을 합니다. 견적서를 작성한 것보다 공사 수량을 정확히 산출한 다음 시설 원가를 기입하여 표시한 공사 실시 예산서가 곧 실행 예산이 됩니다. 그게 되지고 나면 두 번째는 업무 분장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업무 분장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현장원을 편성한다라는 말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이 현장에 소장은 누가 가고 공사과장, 공무과장, 안전 담당자는 누군지 현장원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이 현장원이 편성이 되면 세 번째는 공정표를 작성합니다. 요 세 가지 순서만 딱 알고 계시면 사지선다형은 충분하게 되어지는데 이 공정표에는 첫째, 기본 공정표가 있어요. 이 기본 공정표는 모든 공정표의 기본이 되는 것이며 그 지방에 대한 지질, 계절, 기후, 공사량, 부지 상태, 재료 공급 및 운반 방법과 종사할 수 있는 노동 인력 등을 미리 조사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주로 횡선식 및 다이어그램식으로 작성하는 게 기본 공정표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 기본 공정표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느냐 하면요. 제일 먼저 가설공사, 두 번째 기초공사, 세 번째 구체공사, 네 번째 끝마무리공사, 다섯 번째 부대설비공사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게 기본 공정표라면 상세 공정표가 있어요. 이 상세 공정표는 사지선다형에 정의를 내놓고 찾아라 하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한번 보셔야 돼요. 기본 공정표에 있어서 정해진 기한 내에 각 부분의 공사를 완성할 수 있도록 각 부분 공사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공정표를 주로 한 그래픽식, 열기식, 다이어그램식 등으로 작성함으로써
공사의 진행을 확실하게 한다. 그 정도는 알아놔야 돼요. 공사의 진행을 확실하게 한다. 상세 공정표는 한번 꼭 봐놔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봐놔 줘야 될 거는요. 공사 진행 순서입니다. 이 공사 진행 순서도 사지선당에서 보기란에 여러 개를 주고 순서가 올바르게 된 걸 찾아라 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착공 준비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설 공사를 해요. 이 가설 공사는 모든 공사가 끝나고 나면 해체하는 공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초 토공사를 합니다. 토공사. 흙을 파내야 기초를 하겠죠. 그래서 토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토공사를 지하까지 굴착하면 그 예전 기초 저면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공사가 지정 및 기초공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정 및 기초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기초가 설치되면 그 위로 올라가는 게 구체공사죠. 구체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방수 및 방석공사.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제 건축물이 쭉 해갖고 제일 위에 올라가면 하는 게 지붕 및 홈통공사입니다. 지붕 및 홈통공사. 그 다음 이게 끝나고 나면 외벽 마무리 공사를 해요. 그 다음에 외벽 마무리 공사가 끝나고 나면 창호 공사. 그 다음 내부에 수장 공사 하겠죠. 내부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하는 공사를 합니다. 이런 것들 중에 한 5개를 보기에 내놓고 순서가 올바르게 된 것을 찾아라 하면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시공계획 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행 예산이 편성이 되고 현장원이 편성이 되고 공정표가 작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도급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건축 시공 계획 내용에는 저렇게 얘기한다면 건축 여기에 참고란에 요거는 조금 전에 제가 한 번 더 적어 줘야 되겠습니다. 참고란에 보면 건축 시공 계획 순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현장원이 편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현장원이 제일 먼저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공정표를 작성하고요. 공정표를 작성하고 세 번째는 실행 예산이 작성이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거는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요 세 가지 순서가 올바르게 나열된 걸 찾아라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되고, 이 네 번째는 이제 실행 예산이 편성이 되면, 실행 예산이 작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하도급자 선정을 합니다. 하도급자 선정을 하고 그 다음 가설 준비물을 결정하고 그 다음 여섯 번째 재료 선정하고요. 일곱 번째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재해 방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 순서가 올바르게 나열된 것을 찾아라 하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한번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공사 시공 방식에 대해서 자, 공사 시공 방식은 전통적인 방식과 현대적인 방식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공사 실시 방법에 의한 분류. 방법에 의한 분류와 두 번째는 공사비 지급 방식에 따른 분류. 공사비 지급 방식에 의한 분류.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실시 방법에 따른 분류에는 일식 도급. 이제 좀 이따 하나씩 배울 겁니다. 두 번째는 분할 도급. 세 번째는 공동 도급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 공사비 지불 방식에 따른 분류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정액 도급, 금액을 정해놓고 하는 도급. 두 번째는 단가만 정해놓고 단가 도급. 그 다음에 실비, 정산, 보수, 가산 도급. 그래서 실시 방법에 의한 분류냐, 공사비 지급 방식에 따른 분류냐, 이 두 가지에 관계되는 내용은 반드시 3개 내놓고 1개 들어가면 또는 3개 내놓고 1개 들어가면 찾을 수 있을 정도는 여러분이 정리하고 계셔야만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직영공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직영공사는 공사를 도급업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누가 직접 하냐? 건축주 자신이 직접 합니다. 그래서 건축주 자신이 인부를 고용하고 재료를 구입하고 기타 실무 등을 담당하거나 건축주 자신의 책임으로 직접 시공하는 공사를 직영공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직영공사는 어떠한 경우에 직영공사를 하느냐, 요거는 별표 하나에서 저는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택. 이 소규모 주택은요, 공사가 간단하고 시공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냥 직영으로 해도 돼요. 두 번째는 완전한 조사, 설계 없이 공사 진행 중에 설계 변경이 빈번한 공사. 설계 변경이 빈번할 거라면 확실한 견적이 곤란하겠죠. 이럴 때는 직영으로 하는 게 맞다, 그런 말이고요. 세 번째는 재해의 응급 복구 등 부득이한 공사. 그래서 이 큰 재해가 일어났다면 응급 복구를 해야 될 때는 직영으로 하는 게 맞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고사찰의 해체, 보수공사, 고적 발구공사, 이런 것들은 고사찰 해체하다가 손실을 일으키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으로 본인이 해라,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군기밀상 부득이한 공사. 그래서 군기밀상 부득이한 공사는 군의 공병부대를 써라,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위험성과 적당한 감리자가 없을 경우의 공사도 직영으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봐놔 주시면 돼요. 그러면 직영공사에서 하면 장점은 뭐냐, 이런 거죠. 직영공사의 장점은 발주, 계약 등의 절차가 간편합니다. 발주, 그 다음 계약 등의 절차가 간편하다. 아예 발주나 계약을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발주 계약 등의 절차가 필요 없다 해도 되고요. 간편하다 해도 관계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어느 정도 관리 능력이 있을 때 공사비가 원칙적으로 저렴해지고 우수한 공사를 할 수 있더라. 세 번째, 입찰 시 일어나는 경쟁의 피해가 적다. 경쟁의 피해가 적다. 왜요? 발주 계약을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임기응변 처리가 가능하다. 짓다가 마음에 안 들면 허물고 다시 지을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직영공사의 단점은 뭐냐 이런 말입니다. 단점은 사무가 번잡하다. 왜? 건축주 혼자서 모든 사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공사 기간 연장 우려가 있다. 공사 기간이 연장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왜? 이 건축주가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기는 늘어나게 돼 있더라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 건축주의 기술력에 따라서 공사비도 정대된다. 기술력이 있다면 공사비가 절약될 수 있지만 기술력이 없다면 공사비가 증가되는 단점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재료의 낭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재료의 낭비나 잉여 가설제가 발생하더라. 잉여 가설제가 발생하더라.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도급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도급 공사는 도급 계약에 있어서 도급자가 도면, 계약서, 시방서, 공사 도급 약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건축주가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공사비를 지불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는 공사다라고 여러분이 받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도급 공사에서는 제일 먼저 공사 실시 방법에 따른 분류. 공사 실시 방법에 따른 분류는 첫째, 일식 도급이 있다 그랬어요. 일식 도급. 이 일식 도급이라는 것은 건축 전체 건축 공사를 한 시공업자에게 일괄 도급 주는 제도다. 즉 전체 공사를 한 사람에게만 주는 제도입니다. 도급받는 자는 그 공사를 적당히 분할하여 각각의 하도급자에게 시공시키고 본인은 전체 공사를 감독 완성하는 방식인데 이 일식 도급에서도 첫째 장점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일식 도급의 장점은 뭐냐? 계약 및 감독이 비교적 간단하다. 왜냐하면 1대1만 계약하면 되니까요. 두 번째는 가설제의 중복이 없으므로 공사비가 절감이 됩니다. 왜? 전문가니까요. 세 번째, 하도급자 선정이 용이하고요. 왜? 한 명만 하도급자 선정하면 되니까요. 전체 공사 진척이 원활하는 게 또 좋은 점이고, 그 다음 책임 한계가 한 사람에게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책임 한계가 분명하다. 이게 장점이라면 단점은 뭐냐? 일식 도급의 단점은 공사가 조잡해질 우려가 있더라. 두 번째, 건축주의 의도 또는 설계 의도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더라. 왜? 한 사람이 모든 공정에 관계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최저 입찰 시 수급자의 부담은 저하되고 부실 시공 발생의 우려가 있더라. 이 말이 단점이라는 거죠. 그 다음
도급자의 기회 불평등이라는 것은 여러 도급자가 있는데 한 사람에게만 주니까 기회가 불평등하게 주어지더라.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분할 도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할 도급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전문 공정별 분할 도급. 전문 공정별 분할 도급이 있습니다. 이 전문 공정별 분할 도급은 전기, 난방 등 설비 공사 같이 전문적인 공사를 분할하여 직접 전문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방식이에요. 직접 전문가한테 도급을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전문화된, 자, 요렇게 이야기합시다. 전문화로 시공의 질이 향상이 되고 그러나 전문가 기술이 들어가면요, 삽입이 되면 공사비는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공사비가 증가하더라. 두 번째는 건축주의 의사 전달이 원활하다. 건축주 의사 전달 원활하다. 왜냐하면 전문가하고 건축주하고 얘기하니까 전문가가 웬만한 거는 다 알아듣게 되지더라. 그런 말이고요. 설비업자 자본, 기술 향상을 기할 수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즉 공사비가 증대되니까 설비업자는 자본이 향상이 되고 또 기술도 전문가에게 맡기니까 해보다가 최상의 방법을 하다 보니까 기술이 향상되는 이런 점이 있더라 그런 말이고요. 두 번째는 공정별 분할 도급입니다. 이 공정별 분할 도급은 시공 과정별로 도급을 주는 방식이에요. 즉 이거는 시공 과정별입니다. 과정별로 주는 거다. 이거는 전문 공정별이라는 것은 전기, 난방 이런 기계 설비를 전문가에게 주는 거라면 이거는 시공 과정별로 도급을 주는 거다. 뭐 기초공사, 구체공사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놔줘야 될 게 첫 번째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설계 부분 완성 시 완료 부분만 발주 가능합니다. 완료 부분만 발주가 가능하다. 이 말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행공사 지연 시 후속공사의 영향이 크고 후속업자 변경 시 공사 금액 결정이 곤란하더라. 즉 후속업자를 변경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부, 그 다음 관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로 예산상 구분될 때 채택이 하는 것이 공정별이다. 올해는 도로를 길을 내는 것만, 내년에는 다지고 포장하는 것까지 이런 식으로 예산상 구분될 때 하는 게 공정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후속업자, 즉 후속 공정 변경 시 공사 금액 결정이 곤란한 방식이다. 즉 이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후속업자 변경이 곤란한 방식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 공구별 분할 도급은요.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지하철 공사,
지하철 공사, 고속도로 공사, 대규모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사.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규모 공사 시 중소업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각 구간을 나누어서 도급을 주는 것을 공구별 분할 도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공구별 분할 도급에는 시공, 기술력 향상 및 경쟁으로 인한 단축이 가능하고요. 꼭 읽어보셔야 돼요. 사무 업무가 복잡하고 관리가 어렵다. 여러 업자들이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도급업자에게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더라. 이 말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직종별, 공종별 분할도급. 이 직종별, 공종별 분할도급은 직영에 가까운 형태로 전문직 또는 공정별로 도급을 주는 방식인데, 그러면 전문직 또는 공정별이니까 전문가하고 얘기하니까 첫째, 건축주 의도가 잘 반영되고, 두 번째, 현장 관리 업무가 복잡하며 경비 가산으로 인한 공사비 정대의 우려가 있더라 정도 여러분이 봐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동도급. 이 공동도급 계약제도는요, 공사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특수공사일 때 두 개 회사가 임시로 결합하여 공동연대 책임으로 실시하는 공사다. 포장공사나 맞춤공사 등에 적용하면 효과가 있고 예산 또는 설계의 형편상 타종공사에 채택될 수도 있으나 긴급공사를 할 때에는 채택하기 어렵다더라. 그래서 요 장점과 단점은 반드시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공동도급은 두 개 이상 회사가 연대 책임으로 공사를 받는 거죠. 연대 책임이다. 그러다 보니까 장점은 기술 능력 보완 및 경험 정대로 우량한 시공이 기대되고, 두 번째, 공사의 손익에 따른 위험도가 분산이 되고, 신용도 및 자금력이 한 회사보다는 두 회사가 모이면 높아지겠죠. 정대되고 소규모 도급자에게 균등 기회가 부여될 수 있다. 단점은 현장 관리 및 사무 관리가 혼자 주는 것보다는 두 회사에 주는 거니까 복잡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각 회사의 이윤 가산 때문에 공사비는 정대될 거고, 세 번째는 도급업자 상호 간 이해 충돌 시 해결하기가 어렵다더라. 여기까지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